지금 여러분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 돈, 10년 뒤에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학원비를 쏟아붓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인터뷰에서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저축은 의미가 없어지고 의사라는 직업은 로봇에게 왕좌를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허풍일까요? 전기차는 안 된다고 할 때 테슬라를 만들고 로켓 재활용은 미친 짓이라 할 때 스페이스X를 성공시킨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여러분의 지갑과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 잔혹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주 인터뷰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203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고작 4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 인공지능이 80억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 천재 과학자, 수만 명의 전문의들의 머리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보다 훨씬 똑똑한 괴물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의 저축과 직결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희소성의 원칙 아래 살았습니다. 물건이 귀하니까 돈을 주고 사고 내 노동력이 귀하니까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설계를 하고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순간 생산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는 생수 한 병이 10,000원이지만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도시에서는 물값이 거의 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풍요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물자가 넘쳐나서 돈으로 거래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들고 있는 연금, 적금, 개인연금. 이 모든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력이 폭발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고 쓰고 살 만큼이 아니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고소득을 배당금처럼 지급하게 됩니다.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가 국민들에게 오일머니를 나눠주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벌어들인 데이터머니를 모두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굳이 지금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몇천 원 아껴서 20년 뒤를 준비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머스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화폐 가치에 매몰되어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죠. 하지만 이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 뒤에는 화이트 칼라 계급의 처절한 몰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나오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몸을 쓰는 분들이 먼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통찰은 정반대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정보인 비듬가, 현실 세계의 물질인 원자보다 훨씬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을 돌리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코드를 짜고 진단서를 끊어주는 전문직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사무직 업무의 절반은 인공지능이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타겟은 바로 의사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십수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말합니다. 고작 3년 뒤면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요. 인간 의사가 한평생 1만 번의 수술을 경험한다면 로봇 의사는 전 세계에 퍼진 수천만 대의 로봇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수조 번의 수술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학습합니다. 인간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때도 로봇은 지치지 않고 실력을 쌓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공급의 속도입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 한 명을 키워내는 데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로봇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몇 달이면 전 세계 모든 병원의 최고 수준의 의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가 천신만고 끝에 전문의 자격증을 땄을 때 이미 병원에는 수술비가 인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실력은 훨씬 뛰어난 로봇 의사가 수백 대씩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천시했던 직업들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요리사처럼 변수가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직접 손을 움직여야 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정복하기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성격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순식간에 복제되지만 좁은 천장 틈에서 꼬인 전선을 풀어내는 정교한 손길은 로봇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부해서 편하게 사무실 앉아라는 조언이 사실은 자녀를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으로 떠미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머스크는 왜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시험대로 지목된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카드와 한국의 소멸 위기가 맞물리는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가 단순히 기다리면 오는 풍요였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가 AI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에 초소형 칩을 심는 뉴럴링크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신마비 환자를 걷게 만드는 의료 기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머스크의 진짜 속내에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인간이 서핑할 수 있게 만드는 생존 도구로서의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하는데 인간은 고작 손가락 10개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의 입출력 속도에서 이미 비교조차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AI의 애완동물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임상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게임을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머스크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이 수술은 라식 수술처럼 간단해지고 비용 또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앞으로의 세상은 뇌에 칩을 심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검색할 필요도 없이 뇌에서 바로 답변이 떠오르고 복잡한 설계도나 외국어 통번역이 실시간으로 뇌 속에서 처리되는 사람을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내 뇌에 동기화시킬 것인가가 부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고 답한 건 이미 지식의 습득 자체가 기술적으로 무의미해진 시대가 오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기술적 진보의 이면에서 왜 머스크가 유독 집요하게 언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왜 테슬라 실적 발표나 중요한 인터뷰 때마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꺼내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스크는 한국을 인류 문명 소멸의 전초기지하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숫자는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이 추세라면 3세대 뒤, 즉 우리 손주 세대에 이르면 한국 인구의 97%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0명이 살던 마을에 단 3명만 남는 셈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주 뼈아픈 비유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렸다가 걸어 들어오면 된다고요. 젊은이가 없으면 군대도 공장도 소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무리 풍요를 만들어낸들 그 풍요를 누리고 문명을 계승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이번 달 이자가 얼마인지에 매몰되어 있지만 머스크는 더 거대한 흐름을 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치나 주식 가치는 결국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인구 구조에서 나옵니다.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하고 농사를 대신 지어줄 수는 있지만 그 로봇을 사고 관리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인간 집단이 붕괴되면 여러분이 지금 저축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아이를 낳는 것이 문명을 지키는 가장 큰 애국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 만능주의자 머스크조차도 인간의 부재만큼은 기술로 메울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의 핵심 병기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능을 담아 움직이는 육체, 바로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그는 이번 주 인터뷰에서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10배에 달하는 800억 대의 로봇이 지구를 뒤덮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인당 10대의 로봇 노예를 거느리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찍어내듯 연간 1,000만 대 규모로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하면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중고차 한 대 값인 약 2,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할 실물 경제의 변화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로봇은 잠도 자지 않고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으며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습니다. 2,700만 원을 한 번만 투자하면 평생 공짜로 일하는 노동력을 얻게 되는데 어떤 기업가가 인간을 고용하려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노동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은 사라지고 마치 우리가 취미로 텃밭을 가꾸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인간의 역할을 의미 부여해서 찾습니다. AI는 계산은 빠르지만 무엇을 위해 계산해야 하는지 목적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즉, AI라는 도구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지휘관의 역할만이 인간에게 남겨진 유독한 생존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만약 이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면 800억 대의 로봇 군단은 우리에게 풍요가 아닌 실업과 소외라는 비수를 꽂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이 사라지면 소득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물건을 사고 생활을 영위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굶지 않을 정도의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수준의 막대한 배당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로봇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머스크는 이 과정이 매우 험난한 전환기를 거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득권은 단 한 번도 순순히 부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AI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의 분노가 사회적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로봇 기술을 독점한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의 대중은 배급에 의존하는 디지털 봉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산 양극화는 그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상위 1%의 기술 자산가가 전 세계부의 대부분을 거머쥐는 속도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과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권력층에 의한 통제라는 위험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부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로봇이 생산하는 부의 파이에서 내 몫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적 권리를 가졌느냐에 결정될 것입니다. 저축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 자본에 대한 지분 확보라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모든 물자가 넘쳐나는 유토피아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로봇이 있는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허무함입니다. 머스크 역시 이 지점을 미래 인류가 겪을 가장 큰 위기로 꼽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빈곤이 사라진 자리에 의미의 상실이라는 정신적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왜 이 답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망은 없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꿈꾸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마치 체스 로봇이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는 있어도 체스라는 게임이 주는 긴장감과 승리의 희열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래에 살아남는 인간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문제를 풀게 할지,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자로서의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술에 감동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에 가슴 뛰는 그 원초적인 감정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흉내내도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데이터입니다. 기계가 모든 해답을 내놓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늘 일정을 낙관적으로 잡고 때로는 세상을 흔들기 위해 과장 섞인 발언을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세상의 문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든 10년이든 그 변화의 방향만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생산수단이 로봇으로 넘어가는 시대에는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나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본가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축이 아니라 기술 권력에 올라타야 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공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의대 광풍에 휩쓸려 로봇과 경쟁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일과 인간적인 연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머스크의 인터뷰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미래를 점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미래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불평하기보다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공포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이 풍요의 시대가 축복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로봇 의사와 보편적 고소득이 현실화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실물 경제의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